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한국 그림책의 역사와 그 의미에 관한 포럼 발표 내용입니다. 요즘 K 그림책 정말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뿌리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된다는 건 저도 이번에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 그림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고민들을 거쳐서 지금의 이를 얻는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오랜 시간 쌓여온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국 그림책 논의의 시작은 그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네요. 네. 어린이를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보면서 그들을 위한 교육적 필요성,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1937년에 나온 유년이라는 잡지 표지 보셨어요? 아이가 닭을 타고 있는 그림. 이거 진짜 재밌던데요?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죠? 아마 민담에서 좀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1930년대에 이미 좋은 그림책이란 뭘까? 이 고민이 엄청 깊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놀랍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걸 강조하다가 불과 한 1, 2년 그 사이에 그림책은 예술이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논의가 확 발전해요. 와, 예술성이요? 네, 심지어는 뭐 종이 재질, 인쇄는 선명한지, 글자 크기, 행간 간격 같은 거. 요즘 말로 하면 뭐 파라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외적인 요소들까지요? 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따졌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와, 정말 까다롭게 봤네요. 그리고 1936년에는 벌써 어린이가 봐도 어른이 봐도 재밌어야 한다. 이거 완전 요즘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를 위한 그림책, 개념이 이미 그때 등장했다는 게 와, 이것도 참 대단해요. 거의 90년 전 생각인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뭐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이런 앞선 생각들이 바로바로 출판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에 바로 단행본 그림책이 나왔다는 점. 이거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그 김기창 화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청각장애가 있으셨는데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그 그림책의 표현 가능성을 넓히려는 시도들,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78년 세계 어린이 책잔치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해외에 정말 뛰어난 그림책들을 직접 보고 우리 출판계나 작가들이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은 거죠. 충격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만의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그 유명한 그림나라 100 시리즈 같은 기획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기부터 글 작가랑 그림 작가가 아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글과 그림의 조화, 이 상호작용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협업. 물론 초기에는 글 따로 그림 따로 약간 겉도는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지만요. 중요한 건 그때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같은 걸 통해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거다. 이런 인식을 널리 알렸다는 점이에요.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같이 했군요. 네. 그래서 이 무렵부터 슬슬 그림책 작가라는 정체성이 좀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현재로 와서 보면 자료에서는 이 그림책 인기 요인 중 하나로 모두의 그림책 개념이 진짜 현실화됐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네. 뭐 나이나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그냥 독자로서 그림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문제 같이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도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하면 좀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 그림책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세대도 그렇죠. 그쵸. 그 세대가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그림책을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어린이성 같은 걸 발견하고 또 위안을 얻는 경험, 이것도 현재 그림책이 사랑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성의 발견, 공감되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지금의 성과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 이것도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연결고리가 있죠. 예를 들어 백휘나 작가의 그 입체 인형 작업이 사실은 1970년대
이승은 작가의 시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거나 네네. 또 시그림책 같은 경우도 1920년대 신문 사파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들이 참 재밌어요. 맞아요. 볼로냐 아동도서전 수상 역사만 봐도 우리가 이미 1982년부터 수상 기록이 있거든요. 와, 82년부터요?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눈부신 성과들이 과거의 그런 축적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요? 네,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역사와 또 넓은 독자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나 동시 같은 다른 장르에 비하면 그림책 분야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지원이라던가 학술적인 연구, 특히 그 귀중한 과거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 자료 보존 문제 중요하죠. 네, 1938년에 이미 아기 그림책이라는 용어가 쓰였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데도 아직 그 가치에 걸맞은 자리매김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이 K 그림책이 정말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네요. 그럼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군요. 처음엔 교육 자료에서 시작해서 예술로, 또 이제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감동과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매체로 계속 발전해 온 거군요. 네, 이 자료의 발표자는 그림책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이성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즐거움에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성.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깊고 풍부한 그림책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존하고 또 연구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과연 미래의 그림책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까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